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호라고 합니다. 전립선암 발생 그리고 유병 현황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내에 좀 많습니다. 남성에서 폐암 다음에 2위로 전립선암의 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것과 암 유병률도 남성에서는 3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전립선암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전이가 있을 때 어떤 패턴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암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전립선암에서는 뼈전이가 매우 흔합니다. 진단 다 했을 때 물론 한 10% 정도라고 하는 게 많은 환자라는 것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전체 환자 중에서 근데 전이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뼈에 전이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뼈전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되면서도 뼈전이의 개수와 부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할 때도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뼈전이가 문제인가? 많이 발생하는 것 외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보았을 때는 통증, 골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흔하게 떠오를 수 있어요. 저희가 뼈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뼈 통증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뼈가 약할 테니까 어딘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나 골절이 있으면 또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걸어가는 건 어떡하지? 병원은 어떻게 가지? 집에서 화장실 움직이는 건 어떡하지? 당연히 생활하는데 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 경과 측면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물론 뭐 병기나 나이나 뭐 여러 다른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어서 딱 부러지게 지금 오른쪽 그래프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뼈전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생존율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뼈전이 자체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고 치료 경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가 전이라고 하면은 원래 처음 생겼던 곳에서 다른 부위로 암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생겼고 그게 이제 뼈로 뭐 혈액을 타고 전이가 돼서 뼈에 전이가 생기면 뼈가 약해지면서 뼈가 파괴될 수 있고 근데 이런 뼈가 파괴되고 뼈로 전이 돼서 생기는 그 뼈에서의 그런 환경 자체가 암의 성장을 다시 촉진하는 여러 성장 호르몬들의 분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이런 어떤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전립선암 세포가 뼈에는 크게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고 하는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고요. 파골세포는 뼈를 부수는 세포입니다. 뼈도 우리 몸에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뼈가 새로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계속해서 재생되고 순환되는 관계에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잘 균형이 맞춰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조골세포가 뼈가 만들어지는 게 이상이 생겨도 파골세포, 뼈가 다시 부서져서 재흡수되는 것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뼈 건강에 악영향이 있겠죠.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전립선암 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요 왼쪽에 노란 게 파골세포, 뼈를 이제 녹이고 재흡수하는 데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입니다. 이제 전립선암 세포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 서로 영향을 줘서 원래는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사이에 랑크라고 하는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부분을 차단해서 뼈가 녹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뼈의 재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뼈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뼈가 정상적이지 않게 과증식을 한다고 하면 충분한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재료가 불충분할 테니까 뼈가 만들어지더라도 약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파골세포, 그러니까 뼈를 녹이는 거를 더 증가시키는 여러 신호 전달로 인해서 뼈가 더 많이 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뼈가 구멍이 퐁퐁퐁퐁 뚫리는 것처럼 공간들이 막 빈틈이 생기겠죠. 당연히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서로 간의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신호 물질들을 분비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러한 것에 이제 성장 호르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암 성장에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비정상적인 뼈 생성과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뼈가 녹아내리면서 통증과 합병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악화에 그리고 악순환에도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전립선암의 이제 뼈전이 환자분들의 실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하얗게 미네랄 성분이 많이 침착되면서 뼈가 과증식된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많이 생긴 부위도 있고 녹은 부위도 있고, 이렇게 많이 녹은 부위도 있고 많이 생긴 부위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뼈전이가 주로 어디에 생길까? 뭐 손가락에 생기냐, 발가락에 생기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전립선암에서 흔히 뼈에 전이가 생기는 부위는 대부분 척추에 많이 생기고요. 뭐 경추, 흉추, 요추 이런 척추뼈에 많이 생길 수 있고 골반뼈에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중심 축에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갈비뼈나 대퇴골 부위에도 주로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뼈전이가 있을 때 이제 뭐 통증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걸 통틀어서 근골격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뼈 전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통증이고 가장 흔합니다. 근데 이제 통증은 어쨌든 뼈 전이가 잘 몰랐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이런 부분들을 진료 볼 때 저희도 잘 여쭤보게 되는 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통증이라는 증상 자체가 뭐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보행이나 수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이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에서만 그치지 않고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병적 골절이라고 합니다. 종양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골절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넘어지거나 이럴 때 다리뼈에 골절 잘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걷는 게 어려워지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골절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 한 15% 내외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진단을 받고 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이런 병적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하면 뭐 적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는 흔하진 않지만 척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척추에 뼈전이가 많다고 했는데요. 뼈가 전이가 돼서 뼈가 약해져서 척추에 골절이 생겼는데 척추뼈는 이게 벽돌 쌓는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 부위가 이제 무너지면서 앞 척수를 신경을 누르게 되면 마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비가 오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데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이 경우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꼭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 고칼슘 혈증이라는 합병증은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뼈에 많은 무기질이 있는데 칼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많이 녹게 되면 파괴되거나 이러면 칼슘이 과다하게 피 속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칼슘이 잘 조절되지 않고 갑자기 많아지면 우리 몸에 뭐 여러 증상들, 메스껍거나 구역감, 구토, 피로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수액 처치나 이뇨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칼슘 혈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대부분 사실 환자분들은 응급실 통해서 오시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뼈 전이로 인해서 생기는 근골격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뼈전이 치료를 잘해야 될 텐데요. 뼈전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것은 전립선암 자체에 대한 치료입니다. 전립선암 치료를 하는 것이 뼈전이 치료도 되기 때문에 여러 호르몬 치료나 그다음에 뭐 표적 치료, 화학 치료제 이런 전립선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겠고요. 그럼 근골격계 합병증을 막기 위하거나 아니면 생겼을 때 조절하기 위한 목적의 뼈전이 치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병행하는 것이 암도 조절하면서 합병증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뼈 특이적 치료라고 해서 사실 대단한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전립선암이 조골세포, 파골세포 이렇게 뼈를 구성하는 두 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용 기전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기전과 관련된 약제들을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랑 랑크 억제제. 결국엔 둘 다 뼈를 파괴하고 재흡수하게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결국엔 뼈가 약해지는 거를 좀 막는다. 근골격계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비수술적 방법이죠. 뼈에 전이가 있을 때 암세포를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전립선암 전체에 대한 치료는 아니더라도 뼈전이의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통증이나 그냥 단순 증상이 없는 뼈 전이가 아니라 이게 정말 골절이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골절이 된 경우엔 당연히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적 고정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완전 부러지진 않았는데 통증이 매우 심하고 곧 골절이 될 위험이 높다라고 한다면 미리 골절되기 직전에 미리 수술적 고정술을 하는 것이 뼈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적 교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골절을 예방하고 신경학증, 합병증도 예방을 해서 뼈전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전립선암을 사실 길고 오랫동안 순조롭게 편안하게 잘 받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뼈전이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병증 치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라고 또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뼈전이가 전립선에 많은 거는 아는데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우리가 전립선암 치료를 하면은 호르몬 치료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뼈의 골밀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을 비교한다고 보시면 이 경우에 골밀도 검사에서 더 나쁜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골격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전립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 높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데 어떤 약물적 치료가 있겠느냐? 아까 앞에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랑크 억제제 요 두 가지 약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방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뼈전이가 있는 경우에 특히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근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을 잠깐만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현재 데노스마비라고 하는 랑크 라이간드, 랑크 신호를 억제하는 건데요. 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조골세포가 파골세포랑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랑크라고 하는
물질과 수용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신호가 전달되면 이제 파골세포가 뼈를 많이 부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요 신호를 차단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요 데노스마비라고 하는 약제를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비스포스포네이트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약제입니다. 이러한 약제들을 쓸 때 이제 이론적으로는 저러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에게 사용했을 때 어땠냐 이제 이런 임상 연구 결과들을 본다면 이 근골격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비율이 어떠한 그런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 44%라면 사용했을 때 한 33%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현재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황색이 데노스맙이고 회색이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데노스맙을 사용하더라도 줄레드로닉 SD,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처럼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를 이렇게 볼 때 뼈전이가 있을 때 근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뼈에 특화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약물 말고 예방에 있어서 당연히 생활관리 매우 중요한데요. 뼈가 약해진 뼈에 골절이 낙상을 통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미끄러지는 거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집안도 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체중이 당연히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골고루 먹는 게 암 환자분들에게 당연히 제일 좋고요. 이제 뼈 건강에 관련돼서 뭐 우유, 멸치, 두부 이런 거 저희 일반적으로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이제 햇볕을 쬐거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쬐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바이타민 D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될 수 있고 그게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움을 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 운동 이런 거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근골격계 합병증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뼈전이의 치료와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전립선암을 치료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호르몬 치료나 화학 치료나 이런 여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관리와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료받고 계시는 담당 교치 선생님들과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뼈전이에 있어서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벼운 운동과 적절한 식이 조절을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면은 사실 뼈 건강하게 골절 없이 통증 없이 전립선암 치료를 오랫동안 균형 잡히게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전립선암에서는 뼈전이가 흔하다. 그리고 이러한 뼈전이는 특히 뼈의 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엔 골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 저희가 뼈에 특화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적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외에 치료 계획 전체를
그리고 내가 느끼는 증상과 어려움을 담당 선생님들과 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적절한 운동과 가벼운 뭐 산책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을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꼭 삶의 질을 잘 유지하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잘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잘 되새겨 보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전립선암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치료받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잘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